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지금 우리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단기 투자 자산 안에는 지금 단기 금융 상품이 있다 그랬고요. 금융 상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기 매매 증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기 대여금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그 단기 투자 자산 중에서 단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단기 매매증권의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단기 매매증권은 목적이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라고 했던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기억하라는 거 포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자격시험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각종 물어보는 질문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나올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일을 해드리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정리해드린 거 보면은 자 여기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해서 정리해드렸던 파일을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단기 투자 자산 그 중에서 단기 금융상품은 우선 용어가 3개월은 초과해야지 되고 12개월 이내 현금화 된다는 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랬었죠. 왜냐하면 3개월 이내일 때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말이에요. 지금 3개월이 아니라 지금 3주 이내에 팔려고 주식을 지금 취득했다라고 쓰면은 다시 주식을 갖다가 3개월 이내 팔기로 생각하고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써야겠느냐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왜? 주식은 목적이 시세차익 목적이고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현금성 자산의 대상이 되는 게 뭐라 그랬었죠? 채권하고 단기 금융 상품일 때만 그 현금성 자산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얘기를 해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아주 억수로 많이 나오는 것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의 목적은 단기 시세차익 목적 또는 시장성이 있다 또는 거래가 빈번하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는 단기 매매 증권 쓰라는 용어로 여러분 힌트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기 매매 증권의 특징은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니라 타 회사 주식을 갖다가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취득 과정에서 부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부대비용은 바로 이 수수료예요.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 비용이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기도 하지만은 부대비용으로서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반드시 별도로 여기 기록해 주세요 그랬었죠. 그러면 나중에 나올 매도 가능 증권 아직 안 배웠지만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기타 타 증권들은 주식들을 살 때요 이렇게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제는 다 포함시켜요. 근데 얘만이에요. 앞으로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자산들 부대비용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자산 명칭으로 다 기록하는데 얘 단기 매매 증권만큼은 부대비용이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기록해 주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얘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돼 있었죠. 자, 우리가 액면가액은 아니 시가로 지금 15,000원 주고 샀었는데 지금 얘가 공정가치가 2만원짜리가 됐다면 보유할 때는 즉 12월 31일 기말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한 만큼을 단기 매매 증권에다가 증가시켜도 되고요. 만약에 공정가치가 떨어졌다면 그만큼 단기 매매 증권을 차감시켜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처분할 때도 지금 우리가 평가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 그 값은 지금 2만원짜리라 했어요. 근데 현재 시가가 27,000원이라고 한다면 현금은 27,000원을 받을 것이며 단기 매매 증권은 2만원짜리 팔고 단기 매매 증권은 처분해서 이익이 7,000원이 발생합니다. 이건 어저께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근데 여기서 여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도 그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도 얘는 지금 다
영업의 비용들이에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수익이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고, 영업의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가 바로 손익기정이라는 뜻이에요. 손익기정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기동들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써드렸던 여기 수수료 비용은 손익계정이기도 하고, 영업의 얘는 수익이 아니라 뭐겠어요? 영업의 비용이 되겠죠. 즉 단기매매증권에서 발생하는 이런 내용들의 그 수익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 다 영업 외 관련이 없는 수익과 비용들이라는 것도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되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어저께 못해드렸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알고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여기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취득했을 때 부대비용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단기매매증권에서 수수료 비용이 부대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써주라고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상품을 샀을 때 운반비라든지 등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운반비가 3,000원 발생했다고 치는 거죠. 그러면 상품의 값은 얼마겠습니까?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상품은 만원짜리이고 운반비가 3,000원이라 할지라도 상품은 13,000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상품을 샀을 때 부대비용을 상품에다가 포함시킨다는 건 아는데 회계 처리를 하라니까 회계 처리를 못해. 참 이것도 좀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밑에다가 상품을 우리가 만원 주고 사왔다면 차변에 상품 만원 이렇게 쓰는 건 알겠죠? 예, 현금 주고 사왔어요. 현금 만원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 상품을 사갖고 오면서 좀 운반비가 3,000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운반비 3,000원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기 지금 상품을 사올 때 부대비용이 발생한 거 운반비 같은 거요, 여기다 포함시켜 주세요. 그 계정은 그 내용은 아는데 요 분기를 몰라. 여기 부대비용을 상품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라는 말뜻은 운반비가 발생했더라도 얘 계정 이름을 그대로 상품이라고 쓰란 뜻이에요. 여기 얼마가 상품이라고 쓰고 얼마라고 쓰면 돼요? 상품 이렇게. 그럼 두 개 합치면 상품이니까 합쳐지면 얼마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건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였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대비용이 발생하면 포함시키세요. 이것들은 알아들었는데 회계 처리하려면 운반비라고 하는 영수증을 갖다가 여러분 책상 위에 지금 놔뒀어요. 근데 얘는 상품을 샀을 때 운반비 발생한 거라고 영수증을 줬는데 그 운반비라고 그냥 쓰란 말이에요. 매입의 부대비용이면 상품 계정으로 써야 된다는 거, 이거하고 매치가 안 됐던 거야. 그러면 이렇게 운반비가 영수증이 있어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할 때 운반비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된다? 상품이라고 써야 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다 대변에다가는 현금 3,000원 이렇게 쓰게 되면 상품의 값은 두 개가 포함돼서 이렇게 13,000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건 유형자산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에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단기차입금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겠죠? 1년 이내 회수할 목적으로 돈 빌려주는 거 단기대여금이라고 쓰면 돼요. 뭐 내용 그만 뭐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여기 복습이 아니라 오늘 배우시게 될 매출채권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희씨 거기 글씨 보여요?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이 정도는 보이나요?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여도 볼 수 있어? 그래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해 드렸던 대로 여기 매출채권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우선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여기
당좌 자산에서 당좌 자산은 네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두 번째 거는 단기 투자 자산. 세 번째 거는 여기 매출 채권. 네 번째는 기타 채권. 네 가지인데 여러분이 지금 계속 설명할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을 연결해서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는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아직 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기록하는 용어라 그랬어요. 계정이라 그랬었죠. 매출 채권에는 두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하고 매출금, 또 하나는 뭐 있죠? 약소금을 받게 되면 이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매출채권 계정과 관련해서는 외상매출금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을 약소금을 받았을 때 기록한다는 것은 뭐 그닥 어렵지는 않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뭐 잠깐 설명을 해드린다면, 외상매출금을 지금 우리가 상품을 팔았어요. 10만원짜리 상품을 팔고 그 다음에 외상 거래 추석에 따르면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겠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만원 이렇게 기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여기다가 상품 매출. 근데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배울 때는요, 상품을 팔았다 하면 상품이라고 기록해 놓고 상품 매출 이익 차이 나는 거 기록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 FAT 자격시험에서는요, 더 이상 상품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품 매출이라고 기록하고, 이 상품 매출의 뜻은 우리 매출 기정, 손익 기정에서 매출액 기정이에요. 즉 수익 기정이란 말이죠. 즉 그러면 상품이라고 쓰면 재고자산인데 여기 상품 매출이라고 쓰면 이건 수익 기정이니까 아예 다른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상품 매출이라고 쓰고요. 10만원 이렇게 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외상매출금으로 그냥 하염없이 그냥 놔둬요? 돈 회수 안 해요?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해 놓았다가 그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됐는데, 만약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요즘 대부분의 거래는 현금 주고 왔다 갔다 안 하죠. 여러분이 처음 배울 때는 제가 현금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실무에서 거래는 대부분 보통예금 통장으로 날짜가 되면 이체를 해줘요.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10만원이 입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뭘 빼줘야 돼요? 여기 외상매출금 받았으면 계속 놔두면 안 되죠. 회수했으니까 회수했을 때는 외상매출금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외상매출금 계정을 이렇게 감소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는 발생했을 때, 요 밑에 거는 회수했을 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는. 그럼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발생한 다음에 회수하는 거 별반 어렵지 않은 얘기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외상매출금을 갖다가 상품을 팔았다면 외상이라면 이렇게 기록했다가 통장에 회수가 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들었던 어떤 회사는 지금 이렇게 외상매출금 상품을 팔았을 때 써야 되고 대변에 상품 매출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할 줄은 몰라, 회계 담당자가. 그래서 보통예금이 통장에 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건 알아. 보통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외상매출금과 상품을 매출했다는 거, 이 계정은 아예 없어요. 없는데 이거는 회계 처리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만. 그럼 외상매출금은 계속 마이너스가 뜨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해당되는 거 발생했다가 이렇게 감소를 시켜야지 되는데, 얘가 없이 이것만 계속 처리하고 있으니 보통예금 통장은 맞겠지만 뭐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외상매출금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데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상매출금이 마이너스가 뭐 얼마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회수하는 방법은 보통예금으로만 회수하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담당자가 우리 회사의 당좌예금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면 당좌예금으로도 돈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외상매출금을 대신 약소금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보통예금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받으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규정이 하나의 예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거래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다 시험 문제란 말이죠. 자격시험에서 묻는 게 뭘 묻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풀라고요?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땄다면 당연히 실무 업무를 다 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이건 자격시험만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예상매출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뭘 적어 드릴 거냐면, 여기 똑같은 계정으로 이번에는 상품을 매출했는데, 차변에 상품을 매출했는데 약소금을 받았대요.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받을 엄이라고 써야 되겠죠. 받을 엄 10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얘기했던 것처럼 외상매출금 써도 되겠지만 똑같이 그냥 상품 매출이라고 쓸게요. 상품 매출 10만원. 자, 이렇게 받을 엄, 약소금을 받아놨을 때 여기다가도 이렇게 상품 매출 대가로 약속엄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기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받아 두었던 이 받을엄, 즉 약속엄은요, 사용하는 방법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엄을 갖고 있다가 얘는 아직 날짜가 안 돼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였었잖아요. 그럼 만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을엄을 지금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4가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는 되는 것들이야. 왜요? 자, 이런 약소금은 만기일이 있으니까 만기까지 갖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지금 이 만기가 된 약소금을 우리 주거래은행에 가져가서, 지금 얘 만기가 됐으니까 이 엄을 발행한 회사의 당좌예금에서 빼가지고 우리가 지정하는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이나 현금으로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주거래은행에 가서 돈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제가 말을 다 풀어서 설명해 드렸죠. 근데 우리는 이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불러요. 추심이라고. 그러면 한 단어 가지고서 그 복잡한 얘기가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추심이 뭐예요? 그러면 만기가 된 엄을 은행에다가 제시하고, 그 은행은 우리 주거래은행이에요. 거기 이 엄을 발행한 거래처에 당좌예금에서 돈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좀 주세요. 이걸 추심이라고 부른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추심을 하게 되면은 지금 분기 처리가 어떻게 될까? 추심하게 됐을 때 차변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추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은행에서 바로 돈 끄집어내서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이 절차를 밟는데 하루가 걸려요. 왜냐하면 단계별로 상대방이 주거래은행에다가 연락해서 그 돈 인출하고 우리 통장에다 옮겨줬고 등록하려면은 하루가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가져가면 내일 저기 입금시켜 드릴게요. 부도가 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입금을 시켜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얘를 우리 당좌예금에다 입금을 시켜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럼 당좌예금의 다음날 입금이 될 거예요. 10만원. 그럼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대변에다가는 저 받을엄 사용한 거잖아요. 받을엄 누가 갖고 있겠어요? 은행에서 갖고 있겠죠. 그래서 받을엄을 이렇게 어디에다? 은행에다가 줬기 때문에 받을엄이 대변에다가 이렇게 상세가 되더란 말이죠. 자, 됐나요? 그럼 받을엄은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추심한다. 그러면 제일 흔한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받을엄이 대변으로 감소하는 첫 번째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얘는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배서라는 용어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어음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사업자들끼리 거래를 하고 있어요. 상인들끼리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거래처에 갚을 외상매입금이 있었어요. 그럼 외상매입금을 갚으면 외상매입금은 차변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10만원 갚을 게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던 받을 어음으로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지급을 받을 어음으로 지급을 해주게 되면 이 거래 상대방도 여하튼 간에 외상매입금 대신에 다른 은행에서 아니 거래처에서 발행한 것이긴 하지만 받을 어음을 받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던 약속어음을 갖다가 상거래를 하면서 또 다른 거래처에다가 지급하는 지불수단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받을 어음이 대변에 없어지는 상황은 똑같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지금 보통 약속어음을 받게 되면요, 상거래상 관행으로 이를 갖다가 보통 어음을 약속어음을 91어음 또는 181어음 이렇게 불러요. 관행적으로. 그러면 91어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만기가 90일 이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81어음 그러면 만기가 6개월 이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명칭을 갖다가 3개월, 6개월 어음 이렇게 안 부르고 날짜를 딱 정해서 91어음, 181어음 이렇게도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속어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고.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어음 이 받았는데 이 어음 3개월 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겠고요.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각권 거래처에 돈 결제도 해줘야 되겠고요.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이 받을 어음을 우리 주거래 은행에 가서 매각 파는 거예요. 근데 만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만기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90일 어음이라고 했을 때 그럼 90일 동안 기다릴 수가 없으니 얘를 갖다가 은행에다가 매각을 한단 말이죠. 매각을 하면은 그 은행에서는 이 어음을 사줘요. 대신 90일 동안에 기다려야 될 이자가 있죠. 90일 동안에 이자를 갖다가 차감하고 준단 말이죠. 그럼 90일 동안에 기다려야 될 그 이자에 대해서는 용어에서는 할인료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할인료라고 부른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음은 우리가 얼마짜리를 주는 거예요? 어음은 10만원짜리를 주는데 지금 할인료가 5,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할인하고 그 나머지 잔액을 우리 회사의 보통예금으로 보내줬다면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는 얼마가 입금이 되겠어요? 95,000원이 입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음은 얼마짜리를 갖다 준 거예요? 받을 어음은 똑같이 10만원짜리를 준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이 5,000원 있죠. 이 5,000원 할인료 5,000원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지금 받을 어음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채권이죠. 이 매출채권을 매각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반드시 이 받을 어음에 대해서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라고 얘기가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얘는 매출 채권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처분한 거예요. 매출 채권을 처분했는데 이익이겠어요? 손실이겠어요? 당연히 할인료는 손실이지 매출 채권 처분 이익이라는 용어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실 이렇게 해놓고서는 5,000원을 쓰는데 여러분들한테 아주 잘 물어보는 계정의 명칭 바로 이해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자, 우리 받을 어음을 은행에다가 매각하게 되면은 그 할인료는 계정 뭐라고 쓰세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쓰시란 얘기죠. 여러분 나중에 또 이거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관행상 우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흔히 부르는 명칭이 두 가지가 있어요. 90일 어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80일 어음이라고도 부른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매각거래. 그럼 문제에서 왜 반드시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느냐면 여기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거, 여기는 그 차입 거래로 계산하는 기록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차입 거래로 하게 되면, 차입 거래는 여러분들한테 뭐 시험 문제 나오는 대상이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할게요. 매각 거래로만 기억하시면, 매각이란 용어가 딱 나오게 되면 그 할인용 계정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으로 써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받으러움이 없어지는 방법이 네 번째는 자, 이 받으러움 약소금을 갖고 있었는데 돈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추심까지 맡겨놨더니만 지금 얘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 부도라는 뜻은 뭐라 그랬었어요? 지급 거절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부도는 지급 거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어차피 지금 우리 회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받으러움을 못 받게 된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부도가 났을 때 회계 담당자가 쓰는 계정의 명칭은 이거예요. 사변에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부르는 계정이에요.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기록하시고요. 금액은 10만원. 부도나면 회사 망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었죠. 지급 거절만 된 상태예요. 대변에다가는 받을 어음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요 받으러움이 대변으로 이렇게 감소되는 경우 네 가지를 설명해 드렸고,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항목들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 드리게 되면, 여기 받으러움, 여기도 받으러움이 대변으로 이렇게 좀 없어지는 그 경우 네 가지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FAT 1급, FAT 2급도 마찬가지로 회계 원리 이론이 개정이 아니라면, 제가 앞으로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로 써주세요 그랬죠. 왜 상품 매출로 쓰게 되는지, 또 회계 프로그램 다 이렇게 상품 매출로만 기록이 되거든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상품 매출로 써야 되는 이유는요, 요 밑에다가 짧은데 여기다 쓸게요. 그냥 자,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회계 원리 배울 때요, 여기다 옆에 써야겠네. 회계 원리에서는요, 처음 설명할 때, 여러분 처음 배우실 때는 차변에 현금 받았다고 할게요. 현금 10만원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대변에다가 우리가 상품을 사갖고 왔던 금액은 예를 들어서 6만원짜리였었어요. 근데 얘를 10만원에 지금 팔았으니, 그래서 현금 10만원을 받았으니까 차이가 뭐가 돼요? 상품 매출 이익으로 써주세요 그랬었죠. 그래서 상품 매출 이익 해서 4만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그 기록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상품은 분명 재고자산이에요. 그죠? 이 상품은 우리가 암기했던 재고자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한 매출 원가이기도 해요. 사갖고 온 게 원가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와 여기 상품 매출 이익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기록이 된 거예요. 이를 갖다가 구분하게 되면 우리는 이를 매출 원가라고 부르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이익이라고 붙어 있죠. 여기 상품 매출 이익은 이익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기록을 하는 순간 매출 원가는 얼마고 매출 이익은 얼마고 금방 구분이 되죠. 그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그 회사의 상품 판매가 우선 한 달 동안에, 하루 동안에 매출하는 게 건수가 많지 않은 경우예요. 즉 고가품이라든지 주문 생산을 하는 그러한 상품이라든지, 그러면 하나하나 하루에 상품이 한두 개 팔릴까 말까해. 그럼 거기 회사의 회계 담당자는 팔 때마다 원가는 얼마, 이익은 얼마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그 상품이 뭐가 있는데요? 아니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 하루에 1000개 팔려, 2000개 팔려요. 한 달에도 하나 팔릴까 말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고가품. 또 보통 그 유명 그 디자이너들이 그 만드는 옷 같은 거 있죠. 고가품들. 그런 것들도 그 디자이너가 옷을 갖다가 1000벌을 만들겠어요? 2000벌을 만들겠어요? 근데 걔네들은 하나당 단가가 상당히 고가품이겠죠. 웨딩드레스 같은 것도 그래요. 그러면 그 회사의 회계 담당자들은 매출되는 건수라든지 수량이 많지가 않은지라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하루에도 이렇게 매출되는 상품의 건수가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이 되면 회계 담당자가 그 상품이 팔릴 때마다 원가하고 이익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하라고 냅둬 그냥? 여기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서 상품 하나 팔릴 때마다 이익하고 원가하고 따로따로 기록하세요 그러면 저 거기 안 다닐래요 그러겠죠. 즉 요즘은요 대량 생산이 되고 대량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회계 담당자도 계정을 처리할 때 원가하고 이익을 나누어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단 말이죠. 회계 프로그램조차도 이렇게 처리하지 않아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현대 와서는 이렇게 대량 생산되고 대량 소비되는 그런 특징을 반영하고 또 우리 회계 담당자들도 회계 처리를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면 여기 차변에다가는 지금 여기 쓴 거 그대로 비교해서 보시라고요. 현금을 10만원 이렇게 받았죠. 대변에다가는 그냥 상품 매출이라고 해서 10만원을 그대로 써주게 되더란 얘기죠. 그러면 돈 받은 거 판매된 거 다 그냥 그 금액 써버리니까 되게 편하죠. 그런데 여기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이 금액 안에는 상품 매출 이 금액 안에는 두 가지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하고 뭐가? 매출원가하고 이익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는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이 우리 지금 얼마 벌었어? 그럼 매출액밖에 몰라. 원가가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회계 담당자들은 이렇게 기록하는 편리성 대신에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원가하고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계산해서 한번 처리를 해야지 돼요. 이거는 나중에 재고자산 할 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알고, 여러분들은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품을 매출했다, 제품을 매출했다 다 상품 제품으로 쓰지 않고 뭐라고 쓰라고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로 쓰는 거예요. 여기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은 여기서 매출자가 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손익구분 기억하시나요? 이거 매출액에서 뭘 빼라 그랬어요?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뭐가 계산된다 그랬죠? 그렇죠. 매출 총이익이 계산된다 그랬죠. 여기서 뭐 빼라 그랬어요? 판관비 빼면은 뭐 계산돼요? 그렇지. 잘 외우고 있어요. 영업. 이거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영업이익 계산되고 또 뭐는 더해주라 그랬죠?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 외 비용은 빼줘야 되긴다 그랬죠. 그럼 뭐가 계산이 돼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오겠죠? 원래 순손익이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익만 쓴 거예요. 뭐 빼야 돼요? 법인세, 비용 빼야죠. 그걸 빼면 당기수익 나온다는 거.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 매출액의 뜻은 앞에 용어가 뭐가 생략됐다는 뜻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상품 매출이라든지 제품 매출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이유, 왜 이렇게 기록하는지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되셨어요? 됐어요. 자, 이거는 전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하나 참고로 더 보실 게 있는데, 아까 설명해 드렸던 내용 중에서 만기에 추심한 날이 있었죠. 만기에 이렇게 추심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거래처로부터
지금 돈을 인출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한 당좌예금에 입금을 시켜주는데 공짜로 해줄까? 돈 달라고 할까? 그냥 돈 달라고 하겠죠. 은행에서는 대행해 주면서 수수료 달라고 그래요. 보통 이렇게 한번 하는데 수수료가 예전에는 한 2만원, 2만 5천원 정도 했었거든요. 정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 수수료, 예를 들어서 2만 5천원이 그 은행원이 달라 그래요. 우리 여기 기록을 해야 되겠죠. 보통 얘는 다음날 입금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추심하러 갈 때 회계 담당자는 거래처에서, 아니 은행에서 수수료 달라 그럴 거 뻔히 아니까 돈을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먼저 하겠죠. 수수료 먼저 25,000원 현금으로 내고, 아니면 통장을 가져갈 거야. 통장에서 인출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그러면 현금을 냈다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수수료 비용 이렇게 쓰겠죠. 그럼 그렇게 내는 방법만 있느냐? 아, 깜빡 잊고 돈을 안 가져갔어. 아, 그러면 내일 저희한테 추심한 돈 입금할 때 수수료는 빼고 입금시켜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회사에서는요, 여기 그 담당 윗상사들이 어문 만기가 돼서 들어오면 딱 금액이 일치해야지 보기 좋죠. 금액이 뭐 수수료 빼고 만약에 1,000만원짜리였는데 990, 뭐 99,000 뭐 이렇게 짜증내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기 안 좋아. 회계 담당자들은 이런 수수료가 발생할 걸 안다면 미리 돈을 준비해 가서 수수료는 내고 회계 처리 분할 해놓고 그러는 게 좋겠죠. 하는 방법, 여기서는 좀 제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용어를 적지 않았었으니까 그거 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칸이 많이 다 찾는데 또 하나 용어를 알아들어야 될 게, 상황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바드러움을 사용하면서 배설한 용어를 지금 제가 사용했었죠. 배설하는 용어가 또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요 위에다가 칸이 별로 없네. 그래도 복잡해 보여도 다 설명이 되니까 좋기는 하죠. 어저께처럼 제가 미리 해놓은 거 다 이렇게 쭉쭉 설명해 주잖아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잘 들어오나? 이렇게 쓰는 게 낫죠. 왜? 제가 지금 칠판에서 녹화하느냐고 쓰지를 못하니까 이걸로 대신 써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써드리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그 A4 용지에 써놓은 거 있죠?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이 하나하나 집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파트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해 드릴 것은 자격시험 문제라기보다도 여러분이 회계 담당 업무를 보려면 이 용어들이 어떤 때 쓰는 용어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자기합수표라는 걸 여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합수표요. 자기합수표를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매장이라든지 여기 할인점 매점 데 가서 돈 제시를 하면 거기 담당자가 그 뒤에다가 여러분 정보 써달라고 그러죠. 그 뭐라고 부르냐면 그 용어를 이서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서. 수표 뒤에다가 이서라는 뜻은 한자어로, 그 한자어의 이자는요, 그 뒷면, 이면지 할 때 뒷면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는 기록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뒤에다가 뭘 기록해요? 노래 가사 기록해 놓을까? 아니면 연애편지 기록해놔요? 아니죠. 그 수표를 제시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 즉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민증 까야 되죠. 근데 요즘은 또 거기다 뭐까지 더 기록해 달래요. 원래 이제는 주소도 있었어. 요즘 주소 기록하면 누가 거기 찾아가? 그러니까 다 휴대폰 전화번호 적어달라 그러죠.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거, 누가 그 수표를 제시했는지, 그래서 이름하고 최소한 주민등록번호는 적어서 주고, 그 다음에 그 번호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내 민증 보여줘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바드럼 약소금 있잖아요. 이 약소금도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이서를 해야지 돼요. 약소금은 아까 본 것처럼 거래처에다가 지급하는 수단으로도 쓰죠. 그죠? 그래서 약소금은 뒤에다가 이서라는 말을 뭐라고 대신 쓰냐면 얘는 배서라는 용어로 써요. 그래서 여기 배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배서냐 하면 이 배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네 배우지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죠. 배우. 배우라는 것은 뒤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쪽이라는 뜻인데 얘는 법률 용어란 말이죠. 배서라는 말은 뒷장에다가 기록하라는 건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얘는 법률 용어고요. 여기 이서는 민간에서 그냥 사용되는 민간 용어예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뒷면이라는 뜻은 똑같고요. 민간 용어.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여기 약속어 자기합수표는 뒤에다가 뭐 여러 사람이 등등하지 않아요.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 약속어는 지금 상거래상 계속 사용되어야 되는 특성이 있는지라 여기 약속어 뒷면에를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뒷면에 칸이 너무 없다.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약속음 뒷면에 칸이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몇 개로 나눠져 있다고요? 4개. 이렇게 잘라서 나중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한번 주의를 갖다가 약속음 쳐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한 칸에다가 회사에 보통 약속음은 회사에서 거래를 하니까 회사에 보면 명판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명판을 스탬프 띵 찍어가지고 여기다 명판을 띵 찍어요. 명판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나무로 만든 네모 직사각형이나 약간 직사각형이에요. 거기 고무인으로 양각을 해가지고 스탬프 띵띵 찍어서 여러분들 왜 참 잘했어요 그거 알죠? 스탬프 찍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 글씨는 그 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대표자 이런 게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스탬프로 찍어서 여기다가 띵 찍게 되면 그걸 갖다가 우리 명판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명판을 갖다가 찍고 이 명판에 찍혀 있는 내용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회사에 여기다 쓸까요? 여기 명판에는 회사명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대표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적는 걸 그 약속음 뒷면에다가 이렇게 기록해서 적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명날인 한다고 불러요. 기명날이라는 뜻은 기명 그 회사의 명칭을 적으라는 뜻이고요. 날짜는 날짜를 갖다 쓰라는 얘기고요. 인 도장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명판 찍은 다음에 그 회사에 도장 있죠. 도장을 땡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어음을 주는 그 사람이 회사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거래는 아까 여기 그 집을 배서해 갖고 다른 회사로 또 건네줄 수 있다 그랬죠. 그걸 배서라 그러는데 배서의 정식 명칭은 뭐냐면 배서양도예요. 배서양도한다면 뒤에다가 쓰고 다른 회사에다가 넘겨준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서라는 용어는 알아들으셨으면 여기 추심이라고 써있는 이 추심이라는 용어 있죠. 얘 정식 명칭도 추심이라고 쓰지 않고요. 줄여서는 추심이라고 쓰는데 추심을 하게 되면 이 어음을 지금 은행에다가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추심을 하는데 추심은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내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누구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위임하는 거란 말이죠. 추심, 위임, 배서라고 불러요. 정확히 추심, 위임, 배서 은행으로부터 은행한테 내가 갖고 있는 이 약속어의 돈을 받아달라고 배서 뒤에다가 명판 찍고 기명날인해서 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어음을 갖고 있는 그 회사들은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계속 그 어음을 다른 회사로 넘겨줄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의 정보를 명판 기명날인해서 계속 다른 데다가 넘겨주다가 어느 순간인가 만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해주고 한다는 얘기죠. 실무거래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약속 어음에 이렇게 배서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어음일수록 신용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래처들에서 마음 놓고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얘네들은 시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명판이라든지 기명날인이라든지 배서라든지 이서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회사 업무를 하시면서 들으면 요 실수하는 게 좀 덜하겠죠. 왜? 여러분들은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이런 용어 좀 실무 경험도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들이 자꾸 깔려야지 교재가 됐던 회사에서 업무를 보게 됐던 이런 용어들이 나와도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바드럼을 사용하는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익혀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여기 매각거래 했을 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출제가 잘 되는 건 얘예요. 배서 양도하는 경우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일반적인 거래로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쓰고, 앞으로는 우리 제품,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뭐라고 쓴다? 상품 매출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상품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10분 정도 남았는데 얘는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51페이지에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 나와 있죠. 지금 보고 복습하세요.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대손 설명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지라 지금 이어서 하지 않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